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정말 쌀쌀하다고 느낄 정도로 기온이 낮죠.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다시 상당히 올라갑니다. 서울의 경우는 26도 정도가 될 것 같다는데요. 이런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5대 대형 병원 의료진들 중에서 결핵 환자를 대하는 적지 않은 수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제 보건당국은 이들 의료진에 대한 결핵 감염 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진국형이라고 불리우는 결핵,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치만큼 하루빨리 근절시켜야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멕시코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지금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후 1시였었죠. 수도인 멕시코시티 인근에서 강도 7.1의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7일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불과 12일 만에 또다시 일어난 참사입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최소 220명이 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교민 중 남성 한 분이 또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발생한 지진의 위력 어느 정도인지 잠시 후에 지진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고요. 먼저 멕시코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교민 다니엘 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멕시코에서 지금 강진 일어났는데 이게 네. 12일인가요? 12일 만에 또 일어난 거죠? 네, 어디 계세요? 우리 9월 7일 날 지진이 왔었고 지금 이제 딱 12일 만에 또 지진이 왔습니다. 우리 장 선생님은 지금 계신 데가 어디죠? 네, 여기는 멕시코 시티의 이제 소나로사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네. 한국으로 치면 이제 서울의 명동에 해당하는 번화가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쪽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인근에서 발생을 했죠? 멕시코 시티 인근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여기서 150km 정도 동남쪽에 떨어진 이제 푸에블라라고 하는 그 문화유산 도시가 있습니다. 예. 네, 한국 분들도 이제 그 유적지 때문에 많이들 가는데 여기 시티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점이죠. 2시간 정도. 근데 거기 지금 상황 그쪽에도 진동을 좀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7.1이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멕시코에서 지금 87년부터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한 30년 정도 그동안 크고 작은 지진을 이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 건물 안에서 거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비포장도로를 갈 때 같은 그런 정도의 진동입니다. 네, 일단은 어디를 이렇게 붙잡고 있지 않는 이상은 건물 안에 있었어도 이 건물 자체가 워낙 움직임이 심하다 보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갈 때 보면은 사람이 이제 거의 넘어지거나 그럴 정도의 진동이었죠. 예. 그러면은 그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있죠? 그 인근 지역이라는데, 예? 네네. 거기도 상당히 번화한 지역인 모양이죠. 이게 건물 무너지고 이런 걸 보니까, 엄청나던데요. 네, 지금 푸에블라라고 하는 이제 주도의 도시인데, 거기서 사실은 진앙지는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거든요. 네, 인구가 한 5만 정도 되는 이제 마을인데, 거기는 사실 우리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우리 한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는 아닌데, 예. 거기 이제 푸에블라라고 하는 큰 도시는 워낙 그쪽에 이제 유적지도 많고 볼거리가 많으니까는 우리 이제 교민들도 많이 찾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진이 일어난 이유가 푸에블라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 5,580m짜리
활화산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일 가능성이 지금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화산도 터졌다고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지금 근데 그러니까 상황이 보도되고 있는 걸 보시면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지금 현재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멕시코시티의 그 오래된 지역에 지어진 지 지금 30년 된 그런 건물, 그런 이제 붕괴가 가장 큰 이제 건데요. 얼마 전에 저희 교민 한 분도 그 침몰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곳 지역이 매몰돼가지고 돌아가셨죠. 네네네. 그 센트로라고 해서 우리 교민들이 한 70% 정도가 그 옷장사를 하는 지역이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건물들이 너무 오래 그 낙후되고 지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는 뭐 조그만 진동에도 크게 흔들릴 정도, 그러니까 평소에 도로에 이제 큰 차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 멕시코 시티에서도 피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많아요? 예. 여기 지금 그 번화가 근처에 보면은 뭐 크고 작은 동네들이 있는데요. 예. 주변에 있는 이제 그 건물들, 아파트라든지, 규모가 좀 작은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창이라든지 그 건물 외벽이, 떨어지는 바람에 현재 이 레포르마라고 하는 중앙대로도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된 신축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 외벽이 떨어지는 사고 때문에 현재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통제를 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은 멕시코 시티에서도 다치신 분들이 꽤 되시겠네요. 네, 그렇죠. 현재 지금 부상자는 거의 한 1000여 명 정도. 1000여 명이요? 지금 네네. 근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아직까지 이렇게 그 매몰된 건물에 지금 그 발굴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현재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네, 그거는 이제 계속 아마 뉴스가 업데이트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도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그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무너져서 매몰된 학생들이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 생존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네, 그렇죠. 지금 우리 교민들 한 분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분 말고 또 다른 분들 피해 보신 분들은 없습니까? 네, 현재는 아마 대사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은 따로 지금 뭐 부상 당하시거나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없고요. 예. 한 가지 이제 교민들 계속 가지고 계신 그 사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각 가정의 작은 피해 정도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멕시코 시티와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현재는 여기 멕시코가 이제 오래전부터 워낙 그런 재난, 지진이라든지 그런 게 빈번하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호 활동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은 지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나가 보면은 특히나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생수라든지 아니면 먹을거리를 갖고 피해 지역에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거리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수라든지 그런 걸 나눠주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 조달이 되고 해서, 현재는 지진으로 인한 이제 정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도시가스 파이프라인이 폭발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스 복구라든지 그런 사회 전반적인 시설 복구가 제일 급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또 국제사회의 네네. 어떤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정부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네네. 지금 뭐가 필요한가 제가 그걸 좀 여쭤봤는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간절히 빌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황이 되면 다시 한번 네네. 연결해서 좀 현지 상황을 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계속 뉴스 모니터링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멕시코시티 현지 교민 다니엘 장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한국지진연구소 김소구 소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7.1이죠? 네? 이번에 이 7.1의 규모죠? 네네네. 예? 이거 그 7.1이다. 이 정도 되면은요, 네. 어느 정도 규모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면 굉장히 큰 지진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땅의 균열도 크게 가고, 그리고 지하 파이프라인이 다 끊어질 거고, 그다음에 설계된 구조물 다 거의 파괴될 겁니다. 저기 진도로 말하면 약 그 정도 되고요.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마 수소폭탄 한 10에서 50 메가톤 그 정도 됩니다. 근데 네. 이게 이 일본에서 오늘 새벽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규모 6.1이에요. 예? 네. 이거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일본에서 일어나는 건 바다죠? 바다 속에서 일어난 거죠? 주로 바다에서 일본은 섬나라니까 바다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여기 이제 멕시코도 주로 그 태평양판에서 일어나는데요. 태평양 예. 바다에서. 근데 이번에 일어난 건 좀 특색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내륙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서 피해가 더 많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깊이가 얕고요. 아니, 소장님. 근데 이게 불의 고리라며요? 멕시코 여기가요. 그렇죠. 일종의 그 태평양을 끼고 뺑 돌아 있는 것이 이제 불의 고리, 링 오브 파이어라고 그러는데요. 예. 거기는 항상 지진 오고 화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죠, 여기는. 근데 일본도 불의 고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북미 대륙, 그다음 남미 대륙,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이 불의 고리에서 지금 멕시코에서 강진이 일어났고 일본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고요. 이런 거 보면 불의 고리라는 데가 이게 전부 좀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그 불의 고리는 쉽게 말하면 태평양판을 주변에 태평양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이. 예. 그 판 주변을 끼고 이제 우리가 그 불의 고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예를 들면 이 불의 고리 말고도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중국 땅이라든가 또는 지중해 아니면 그리스라든가 이런 다 일어나거든요. 이게 다 판과 판의 경계나 또는 그 판 경계 이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판과 판이 충돌하든가 또는 벌어져요. 지금 일어난 지진도 역시 이제 코코스판이라고 그러는데 이 태평양판의 일부에 하나 속하는 코코스판이 그 북미 대륙 판하고 서로 충돌하는데 이번에 일어난 건 충돌이 아니고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코코스판이 말이야. 북미판 쪽으로. 예. 그러한 경계 내부에서 일어난 지진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 지진 뭐라 그러면, 우리가 판 내부 지진이라고. 그래서 피해가 더 심한 겁니다. 예, 판 내부 지진이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교수님께 좀 더 정확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일본 지진과 멕시코 지진이 연관이 돼 있는 겁니까? 연관은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일종의 불의 고리에 소속하지만 그 판의 운동이 지금 우리 일본에서 난 거는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의 경계에 여기서 이제 충돌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고 예. 멕시코 지진은 태평양판의 일부인 그 소규모판이다. 이게 우리가 코코스판이라는데
코코스판하고 북미판의 경계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판이 다르다 이거군요. 그렇죠. 판이 태평양판은 같지만 그 충돌하는 북미판하고 우리는 유라시아판이 틀리죠. 판이. 예. 근데 멕시코 지진에 이어서 뉴질랜드에서도 6.1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이거는 멕시코 지진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것도 일종의 태평양판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도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역시 뉴질랜드도 이 불의 골이 태평양판의 일부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는 남극, 다시 호주 남극판하고 경계에서라는 거라고 거기는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판이 모두 각기 다르군요. 그죠? 지금. 그렇죠. 판이 여러 개 있죠. 한 13개 정도 큰 판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판들이 모두 다른데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글로벌하게 예.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판 자체가 이 지구가 살아 있습니다. 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 판이 여러 개가 서로 움직이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향은 미치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 불의 고리, 링 오브 파이어라고 말씀하신 불의 고리라는 데에 속하는 지역이 그러면 간접적으로나마 앞으로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언제든지 일어나죠. 언제든지 그런 지진이 이제 불의 고리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은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특히 이제 요새요.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니까 이게 글쎄 그거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제 지구의 역사를 볼 때도 이래 한참 한동안에 굉장히 그 지진 활동, 화산 활동이 굉장히 심한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이 그런 시대냐 아니냐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돼. 이건 항상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구는 지금 계속 이런 운동을 심하게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추세로 보면 좀 심하게 활동이 아마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물론 무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985년에 멕시코에서 진도 9인가요? 이때가? 1985년에 그 멕시코 지진 굉장히 컸죠. 예. 규모가 8.0인데. 8.0이에요. 그는 예. 해상에서 일어났어요. 이것도 역시. 근데 6,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는데. 멕시코 시티가 큰 피해를 입은 이유는 예. 그 멕시코 시티가 그 원래 매립 지역이라고 하기 호수였는데 그 매립을 한 지역이에요. 그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은 거예요. 이번에도 예. 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거기에 지금 멕시코 시티에서 한 100km, 120km 떨어져 있지만 멕시코 시티는 지반이 약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근데 소장님, 이 날이요. 그러니까 19일 날 그 멕시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1985년에 같은 날에, 예? 네네. 이 지진이, 이 대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이거는 뭐, 우연이죠? 그건 우연의 일치죠.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그 멕시코에 일어나는 모든 지진은 그 북미판하고 코코스판의 이런 충돌 또는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그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할 때 우리가 지체 구조록 이것으로 설명할 때는 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멕시코 지금 항상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다. 예. 아니, 그리고 이게 아까 불의 고리라는 데에서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게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사실 그 영향으로 경주 지진이 작년에 발생했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경주 지진이나 일본 지진은 역시 태평양판의 영향이에요.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의 경계에서 예. 충돌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 중에 우리 경주 지진도 역시 그 1선은 아니지만 제2선에 일본이 이제 1선에 있죠. 제 앞에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후방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경주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에 속하죠. 그러니까 역시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의 충돌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또 요번에도 약간 일본에서 지진도 일어났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네네네. 그거는 뭐 별 영향은 없겠죠, 우리나라에? 그 영향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그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예. 아마 그 지진도 굉장히 큰 건데, 7.0인데, 그 정도 또는 8.0 정도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부산 뭐 남쪽 지역 우리나라 큰 영향을 받지요. 피해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지진연구소의 김소구 소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석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이 다음 달부터 보유 자산을 축소한다 그러네요. 네, 미 연준이 그런 건데 예. 신 교수님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매라고 생각하세요? 비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 저는 앵무새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좀 약간 비둘기 쪽에 가깝지 않나요? 저는 닭둘기 쪽인 것 같고요. 살 빼야 되는 닭둘기 쪽인 것 같은데 항상 이 미 연준의 FOMC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왜 제가 이 질문을 했냐면 이게 매파에 가깝냐 비둘기파에 가깝냐 이런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걸 보면 기준금리는 동결했고 다음 달부터 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보유량을 좀 줄이고 그리고 12월엔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 요 세 가지 메시지를 줬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매파에 좀 더 생각했던 것보다 매파 좀 더 강하다.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이거 이미 다 예고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래도 뭐 미국의 경기가 조금 주춤하는 뭐 생각보다 확 올라주는 측면이 없으니까 이 자산 축소를 12월로 연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10월부터 하겠다라고 했고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은 없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걸 또 예정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생각보다는 매파에 좀 가깝다. 이렇게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생각보다는 매파였는데 그래도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한 그런 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낸 미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약간 혼조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다우지수하고 S&P 지수는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유자산 축소라는 거는 그래도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동안은 안 팔렸던 미국 국채나 부동산 관련된 채권들을 미국 중앙은행이 사줬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었는데 이걸 10월부터 점차적으로 축소하겠다. 100억 달러씩 축소해서 나중에는 월 500억 달러씩 줄이겠다는 겁니다. 현재 미 연준의 보유 자산이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한 4,500조, 5천조가 넘는 돈이죠. 이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걸 한 4-5배 늘린 거거든요. 이걸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점차적으로는 그래도 긴축으로 가겠다라는 시그널은 분명히 준 겁니다. 지금 정인석 기자께서 점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한번 금리를 올리면 3년 정도는 계속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333 이 원칙을 천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333. 앞으로 3년간 3%씩? 아니 연간 3번. 그래서 3%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333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또 바뀐 게 그거예요. 올해 이제 12월에 올리면 3차례 올린 거예요. 뭐 3월, 6월에 올렸으니까. 근데 내년에 3% 3번 올리겠다라고 해서 이거까지 맞아요. 근데 2년 후 2019년에는 원래는 3차례라고 예상했었는데 2차례만 올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중립금리 수준은 원래 3%라고 얘기했거든요. 333. 근데 이제 이번에 연준의 FOMC 결과를 보면 2.8%로 좀 낮췄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약간 그 속도를 약간 점진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옐런 의장이 내년 초에 임기가 끝납니다. 이제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뭐 지금 임기가 연장되느냐 아니냐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아마 바뀔 것이라고는 전망이 좀 더 많은 편인 것 같은데 만약에 또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면 이 기조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것도 해보죠. 자동차가 요새 미국에서 잘 안 팔리는 모양이에요.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세단이 안 팔린다는 거고요. 이제 SUV가 잘 팔린다. SUV가 그동안 뭐 원래는 계속 SUV가 대세였어요. 그런데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은 세단하고 이 트럭들 있잖아요. 흔히 트럭 많이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그냥 다치 트럭 같은 것들요. 그런 것들은 이제 덜 팔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세단 중심의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는 겁니다. 차가 안 팔려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이 바뀌고 있다. 시장도 바뀌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나아졌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을 확 늘렸었습니다. 뭐 미국, 멕시코, 특히 멕시코에 새 공장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 기아차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 생산량 증가분이 이제 수요 증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그러니까 충족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생산 중단시킨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세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데 미국 경기를 보는 하나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미 연준의 어떤 앞으로의 향후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한미일연합 컨소시엄이 일본 반도체 도시바를 인수하게 된다. 이런 소식이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공식 발표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5번이나 뭐 결과가 바뀔 것 같은 보도가 나온 끝에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한미일연합 컨소시엄입니다. 여전히 경영권은 일본 쪽에 있어요. 일본 정부와 일본 도시바 반도체 중심이 있고 미국에 있는 그 베인 캐피탈 안에 거기 SK하이닉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일부분이고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준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로 보면 그 단거리는 되게 잘했습니다. 즉 빠르고 작은 D램에 있어서는 세계 2위인데 삼성전자에 이어서 장거리, 오래 가야 하는 낸드 플래시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4위 정도 상당히 차이가 났어요. 근데 낸드 플래시의 2위가 도시바 반도체거든요. 이 도시바 반도체의 어떤 상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제 지분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확실한 양강 체제가 됐다.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되게 비중 있게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 반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한국경제가 반디플레이 힘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 반도체에 있어서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계속 이 양강체제가 계속 굳혀질 것 같다라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죠. 여기에 그 남경필 지사 해외 출장 중에 급히 귀국해서 국민한테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좀 잘 나가던 정치인들이 자녀 문제로 실형길에 맞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을 향해서 대권보다 어려운 게 자식 농사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권력층의 자녀 문제로 논란이 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지금 이 자녀 문제로 논란이 되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예? 과거에도 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일단 좀 자녀 문제로 논란이 당연히 되죠. 왜 그 역적의 경우에는 3족을 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연좌제가 반드시 적용이 됐었고요. 또 자식 행동의 책임은 부모가 지고 또 부모의 죄를 자식이 대신 이제 갚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관행이자 문화였기 때문에 자식 문제로 부모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자식 문제로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하다. 그렇죠. 부모 책임이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은 진짜 온 가족이 그냥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 역적지니까 이제 일반적인 요즘 말하는 것처럼 뭐 마약 사범이라든가 또는 이제 모 정치인의 자제가 나왔던 무슨 성매매라든가
이런 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될 소지가 없었던 것이고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영모, 폐륜 행위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억울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니, 예를 들면 술 먹고 뭐 아들이 뭐 딴 사람 밖에서 팼다 뭐 이런 건 그런 건 이제 힘없는 사람 자식들일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술 먹고 딴 데 가서 행패 부려도 문제가 안 돼요.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시간이 없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 자식들이 이렇게 행패 부리고 무례한 노릇하고 하는 게 엄격했는데 자기 딸 외손자가 그런 짓을 하고 다녔거든요. 영조의 외손자. 예. 이제 옹주의 아들이 이제 장안에 뭐 무례배랑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남의 집 유부녀 성폭행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다녔다고 그래서 장안에 이제 말이 많았어. 경제 귀에 들어갔는데도 별로 이제 대처를 안 했다. 야단치지 않았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근세 대표적으로는 고종에게는 이제 이종 형제뻘 되는 민영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별명 자체가 망난이었어요. 한 10여 명씩 몰려다니면서 무전 취직하고 사람 때리고 하는 것이 그냥 이제 일상이었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그 사람의 역시 민영주의 사촌 형인 민영휘가 고종한테 이제 버릇을 좀 고쳐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버릇을 고칠 거냐? 잡아다가 좀 야단치고 혼찌검을 내는 게 아니고요. 벼슬을 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잡스러운 범죄라고 할까요? 이건 이제 뭐 신분제 사회이고 귀족 특권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사회적으로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처벌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영모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일가족이 전체가 패가망신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어. 예를 들어 역시 근세의 일입니다만은 갑신정변에 가담했던 이제 서재필, 홍영식 일가가 다 이제 패가망신했고요. 심지어 김옥균과는 같은 학렬에 있는 모든 이제 친척들이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균장렬로 이제 같이 불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남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정도였죠. 근데요, 사실 부모의 책임이다. 영모가 아니고, 우리 영모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망나니가 변명일 정도로 진짜 행실이 좋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법도 한데, 그때도 가정교육은 엄격시키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제,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신분 상승 또는 이제 신분 유지의 사다리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이 제대로 기능하고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출세의 발판이 되며 또 과거가 공정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자식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일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이 사회 전체, 특히 지배층 내부에서의 문화가 되죠. 근데 과거 시험이 문란해지고, 시험을 잘 보지 않아도 대리 시험이라든가 부정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분을 상속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워진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무책임해진다고 할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보다는 조선 후기 과거제가 문란된 뒤에 이런 망나니 같은 지배층 자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출세할 수 있는데 뭐하러 공부하냐. 스스로 근검절약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아야 이제 좋은 평판을 얻어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시대에서 네가 어떻게 하든 애비만 믿어라.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면 사회 전체가 문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포인트. 젊은 자식들이 망나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 특권층 또는 지배층, 상류층 내부에서 망나니 문화가 확산되는 거는 그만큼 이 사회가 특권층 또는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진짜 그게 요새도 상당히 주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불과 이제 꽤 오래된 전부터입니다만 이제 어려서부터 조기 유학을 보내고 나면 이제
돌아온 뒤에 일은 뭐 애비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냥 공부만 마치고 학위만 받아 와라. 그러면 가서 걔들이 공부를 하냐고요. 아시다시피 거기 가서 이제 마약도 하고 온갖 좀 방탕한 짓 하고 이런 사례들이 이제 제 귀에 들리는 것만 해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저 한국 교육제도가 이른바 이제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논란이 나오고 이제 흑수저 출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학교 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하고 이른바 상류층 또는 명문대생들 사이에서 타락한 문화가 확산되는 거하고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에 말이에요. 그렇게 자식이 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야단도 치고 이게 사회적으로는 뭐 넘어갔다고 치지만 예. 훈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했어요? 전 영조는 사실은 뒤주에 사도세자를 가둘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그 자기 외손주가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교육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저는 뭐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판단이고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정도로 독한 사람이면 야단을 쳐야죠. 예, 뭐 부모들이 이제 엄부 자목을 해서 원래 역할이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적인 가부장제하에서는 아버지는 엄격하고 어머니는 자상해서 자식이 잘못하면 어머니는 위로하고 아버지는 호되게 야단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게 이제 사실은 뭐 근데 키워보셨지만 신 교수님도 자식 키워보셨지만 엄하게 해도 괜찮은 자식은 좋은 자식이에요. 엄하게 해도 소용없는 자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언제나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식 교육을 잘 시켰다 잘못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이제 무슨 호부 밑에 견제 없다라든가 애비가 이제 훌륭하면 자식도 훌륭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또 부자가 3대 가는 부자 없다라든가 또는 이제 무슨 없는 집에 망난이 난다라든가 별별 얘기들이 다 있듯이 관행적으로 보면 이게 뭐 DNA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제 자식의 성향을 결정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참 오늘 생각할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자, 목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아주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